2024년 10월의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낡은 빌라 3층에서 80세 박순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샀던 이 집은 비록 낡고 좁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TV에서는 건강식품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일까 아니면 종교 전도자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머리는 백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김영두. 1974년 사채의 빚을 남겨두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남자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형두는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집 좀 들어가도 되냐고, 우리 집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돌아온다면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수천 번도 넘게 생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형두는 순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의 발이 현관 바닥을 밟았고 그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집의 모습을 살피는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50년 묵은 분노가 치솟아 올랐고 다른 한쪽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평생이 만들어낸 이 작은 공간에 모든 것을 파괴했던 그 남자가 다시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형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서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물 한 잔 달라고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나타난 남자의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컵을 쥔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물이 컵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두는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지워버리려 애썼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순자, 어린 딸을 안고 울던 순자,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손이 얼어붙던 순자,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50년 만에 나타난 이 남자가 단순히 잠깐 들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더 큰 목적이 숨어 있었고 순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974년 봄, 당시 30세였던 박순자는 서울 영등포의 단칸방에서 4살 난 딸 미정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순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고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던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김영두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고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끔 철물점 일을 도왔고 형두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성실한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형두에게는 순자가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핑계로 거의 매일 밤 도박장을 드나들었습니다. 화투, 포커, 경륜, 경정할 수 있는 도박은 모조리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고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74년 4월의 어느 날 밤 형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밤새 남편을 기다렸지만 다음 날 아침에도 형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무서운 얼굴의 남자 3명이 순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형두가 빌린 돈이 무려 500만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변두리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순자에게 남편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고 돈을 당장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어린 미정이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철물점은 문을 닫았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순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족 간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률로는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사채업자들은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데리고 단칸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주인마저 사채업자들이 무서워 순자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잡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고 시댁은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친구들도 사채업자들이 무서워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자는 지하 셋방을 얻었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월세 3만 원짜리 지하 셋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자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새벽 일을 시작했고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으며 오후에는 공장에서 부품 조립 일을 했습니다. 하루 3가지 일을 하며 순자는 딸을 키웠습니다. 미정이는 어린 나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방에 혼자 있어야 했고 밥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매일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딸과 함께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순자는 구로구의 작은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가격은 200만 원, 순자는 5년 동안 모은 돈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10년 할부로 갚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삶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집값을 갚기 위해 하루 4시간씩 자며 일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반드시 그 집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15년이 흘렀고 순자는 마침내 집값을 모두 갚았습니다. 1989년 45세가 된 순자는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찍힌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의 고통이 응축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두와의 이혼이었습니다. 순자는 여러 번 이혼 소송을 생각했지만 당시 법률 시스템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소송 과정에서 일을 쉬어야 한다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김형두의 아내로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의 아내로 호적에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실을 잊고 살려 애썼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잊고 싶었던 과거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형두가 집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남자를 위해 밥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평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는 동안 순자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형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리모컨을 돌리며 채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순자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했습니다. 수건을 달라, 옷을 빨아달라, 밥을 해달라, 마치 5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밥상을 차려 거실 테이블에 놓자 형두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밥을 먹는 형두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시간이 뒤섞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형두는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시세 조사 자료 그리고 법률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형두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집의 절반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니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한 푼의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이 집을 짓는데 단 1원도 보태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이 집의 절반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테이블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습니다. 형두는 그런 순자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두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복잡한 법리가 있지만 형두는 그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습니다. 형두는 집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이 집은 약 3억 원 정도 되는데 팔아서 반으로 나누면 각자 1억 5천만 원씩 가질 수 있다고 계산까지 해놓았습니다. 만약 순자가 집을 계속 가지고 싶다면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겨우 이 집 한 채를 마련했고 노후 자금이라곤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축도 자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집 하나가 순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형두는 순자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든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순자는 형두에게 애원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이 5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것이고 딸과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며 이제는 늙고 병든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두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두는 오히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50년 동안 자신도 고생했다고 이제는 자신의 몫을 챙길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도 미안함도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혹한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80년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 미정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을 평생의 노력으로 일군 이 작은 공간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남자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50년 묵은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두가 집에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동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었고 순자는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순자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순자를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복지관 2층 강당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친한 친구 영숙이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순자와 15년 지기 친구로 같은 동네에 살며 서로 의지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순자의 손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영숙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냐고 정말 옛날 남편이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누군가 형두가 순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트 앞에서, 은행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순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사라진 남편이 재산 때문에 돌아왔다는 이야기, 집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요구했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강당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순자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끊임없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구경거리를 보듯, 누군가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복지관 사람들이 순자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순자를 걱정하며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순자는 겨우 입을 열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두가 집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입을 모아 형두를 욕했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냐고, 50년 동안 가족을 버린 놈이 무슨 염치로 재산을 달라고 하냐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분노와 위로가 오히려 순자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복지관을 일찍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지나다니던 골목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갈 때 안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순자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던 동네 할아버지들도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순자는 이웃집 김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는 순자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여사는 순자를 보고도 눈인사만 하고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꼭 한두 마디씩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형두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복지관 친구 정자였습니다. 정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순자가 나간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어떤 사람은 순자가 불쌍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순자가 이혼을 안 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자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안 한 것이 잘못이라고? 50년 전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변호사 비용조차 없었던 그 시절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평소처럼 순자에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도 정육점 아저씨도 모두 순자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필요한 것만 급히 사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도 순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순자를 쳐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80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30대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사채업자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 모든 순간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 다시 한번 같은 수치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투성이 얼굴에 늙은 여자가 비쳤습니다. 50년 전 젊고 아름다웠던 순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초라하고 쓸쓸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이렇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일까?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 집들 안에서도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5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이 재산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일하던 이미정은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지관 친구 영숙 할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자의 옛날 남편이 나타났다는 것, 집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순자 할머니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끊자마자 상사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52세의 미정은 대기업 계열사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경력 20년차 회계사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왔고 지금은 팀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구로구로 향하는 동안 미정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어머니와 함께 지하 셋방으로 이사간 그날,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 혼자 밥을 먹으며 울던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평생 아버지라는 존재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자신이 평생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아버지와 놀러간 이야기를 할 때 미정은 혼자 집에 남아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와 기념사진을 찍을 때 미정은 어머니와 단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학교에 갈 때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미정은 그 돈 전부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미정은 억지로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정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30대 때 연애는 했지만 결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 가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미정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미정은 어머니와 떨어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고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택시가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정은 택시비를 내고 뛰어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미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김영두였습니다. 80세가 된 늙은 남자, 백발이 성성한 그 남자가 바로 미정의 아버지였습니다. 미정은 평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어머니의 인생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미정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미정은 주먹을 꽉 쥐고 형두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두는 미정을 올려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정이냐고. 많이 컸네. 그렇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감히 자기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냐고. 5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여기 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나온 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미정을 말렸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형두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4살 때부터 혼자 밥을 먹어야 했던 이야기, 친구들이 아버지와 놀러 갈 때 혼자 집에 있어야 했던 이야기,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며 울었던 이야기,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던 이야기를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두는 미정의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살아야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정은 형두에게 다가가 그의 셔츠 깃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여기서 썩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을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자기 집이기도 하다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자기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정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정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모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 평생 억눌러왔던 분노, 그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미정의 손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법적으로 남편이니까.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50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편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이상 형두는 법적으로 여전히 순자의 남편이었고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어머니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형두도 작은 방에서 잤고 순자와 미정은 안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모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에게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었지만 미정은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벽 2시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힘들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집을 지켜내겠다고, 어머니의 평생을 지키겠다고, 그 악마 같은 남자를 물리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정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구로구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순자와 미정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은 장미라였고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미정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50년 전 사라진 남편이 나타나 집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장미라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혼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 그 사이 남편과의 연락이나 교류가 있었는지,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낸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순자가 혼자 힘으로 사고 등기도 순자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복잡한 상황이라고,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50년 동안 사라졌던 사람이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50년 동안 사라져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미정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50년 동안 혼자 일해서 산 집을 정말로 절반 나눠줘야 하느냐고, 그게 정말 법이냐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례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기여도,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남편이 50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집 구입에 일체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예측하기 어렵고 케이스마다 다르며 최악의 경우 일부 재산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편 측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리적으로 다양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정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머니를 어떻게 도울 수 있냐고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통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를 정면으로 막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50년 동안의 부재, 기여도 제로,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집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었고 미정의 재력으로도 큰 금액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다른 가정을 꾸렸는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는 전략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과정에서 모든 증거와 기록들이 법정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50년간의 행적, 재산 상태, 건강 상태, 주거 상태 등이 모두 밝혀질 것이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순자와 미정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앞 벤치에 앉아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오가는 차들,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싸우자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고 변호사 비용은 자기가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회사에 갔고 형두는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갔을 것이라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순자는 초인종 소리에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지친 얼굴을 한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영두 씨가 여기 계시냐고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의아해하며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최순희이고 김영두의 전 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최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두는 순자를 떠난 후 10년쯤 지나서 부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최순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형두는 자신이 미혼이라고 거짓말했고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년 넘게 함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형두가 또 다른 여자와 20년 넘게 살았다는 사실, 자신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순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형두는 부산에서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고 또다시 도박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최순희가 식당에서 일해서 번 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고 빚도 계속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희는 견디다 못해 5년 전에 형두를 떠났고 그 후로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순희는 우연히 형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의 옛 동네 사람에게서 형두가 서울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알아본 결과 형두가 옛날 아내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순희는 불안한 마음에 서울로 올라와 형두를 찾았고 결국 이 집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최순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형두는 6개월 전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큰 수술을 받았다고 최순희는 설명했습니다. 수술비로 3천만 원이 들었는데 형두는 그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났고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형두의 이름과 병명, 수술 날짜, 그리고 미납된 병원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두가 암 환자라는 사실에 약간의 동정심이 생겼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순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두에게는 부산에서 만든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이 약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들이 계속 형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두는 그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친 것이고 이제 순자의 집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최순희는 경고했습니다. 최순희는 순자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두를 절대 믿지 말라고. 저 사람은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것이고 돈을 받으면 또다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원비와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으로 어디론가 도망갈 것이고 순자는 집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두의 목적이 단순히 재산 분할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 현금을 챙기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형두의 계획대로 집이 팔린다면 순자는 80세의 나이에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최순희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두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은 최순희 명의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최순희가 거부해서 실패했지만 형두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순희는 형두가 부산에서 사기 행각도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사업한다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고 심지어 최순희의 친구들에게서도 돈을 빌려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형두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도 똑같이 하려는 것이라고 최순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최순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일부러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느냐고 무엇을 바라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순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다만 형두 때문에 20년을 고생했고 순자도 똑같이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최순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형두가 부산에서 벌인 사기 사건의 고소장 사본이었습니다. 2018년에 동네 주민 3명이 형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형두는 재판을 받았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형두가 전과자였다는 사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최순희는 이 서류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두의 인격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순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형두와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한 푼이라도 주면 안 된다고 끝까지 싸워서 집을 지켜내라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겠다고 형두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순희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악마라고 평생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며 살아온 악마라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순희가 떠나고 혼자 남은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최순희가 남긴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두의 병원 기록, 빚 관련 서류, 사기 사건 고소장, 그 모든 것이 순자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형두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형두는 병원비와 빚 때문에 돈이 절실했고 그래서 50년 만에 순자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는 것이 형두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니 권리니 하는 말들은 모두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순자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 전에도 형두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고 지금도 돈 때문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형두에게 가족이란 아내란 딸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순자의 눈에는 형두가 불쌍한 병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과 딸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악마로만 보였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두와의 전쟁을 끝까지 치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순자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순희가 찾아온 이야기, 형두의 과거, 그의 진짜 목적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형두를 상대로 싸울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최순희의 증언과 서류들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 서랍 깊숙한 곳에 최순희가 준 서류들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순자의 집을, 순자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 집을 지켜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두가 준 기한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형두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형두는 냉정한 목소리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 결정하라고, 집을 팔든지 아니면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순자는 소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그 서류에는 형두가 순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형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형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이 집은 자기가 50년 동안 혼자 일궈낸 것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두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고. 판사 앞에서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형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과의 법정 싸움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즉시 회사를 조퇴하고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길 수 있다고. 최순희의 증언과 증거들이 있으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미정은 이미 장미라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과 순자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최순희에게 받은 모든 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형두의 병원 기록, 부산에서의 사기 사건 판결문, 빚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형두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기 전과는 형두의 인격을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형두가 50년 동안 완전히 실종 상태였고 가족을 유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집 구입에 단 1원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형두의 사기 전과와 최순희와의 사실혼 관계를 드러내 형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공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형두가 병원비와 빚 때문에 집을 노리고 있다는 진짜 목적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순자가 80세의 고령이고 이 집이 유일한 주거지이자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역공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형두를 상대로 과거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50년 동안 받지 못한 생활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맞소송으로 제기해서 형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정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승산이 있느냐고, 정말로 이길 수 있느냐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고, 증거와 논리가 순자 쪽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 것이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순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재판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80년 인생에서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순자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순자와 미정은 정식으로 장미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미정이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지만 미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어머니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순자와 미정에게는 전쟁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형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미정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섭냐고, 후회되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후련하다고, 50년 동안 참아왔던 것을 이제는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형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송 제기했냐고 그럼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형두는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것을 드디어 터뜨린 기분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순자는 복지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순자를 응원했습니다.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필요하면 법정의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형두를 물리치고 집을 지켜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달 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정법원 제3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11월의 쌀쌀한 날씨였고 법원 복도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자는 미정과 장미라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은 계속 떨렸고 미정이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형두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두는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형두의 변호사는 50대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진영은 서로를 노려보며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 판사였고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형두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주장을 펼쳤습니다. 형두의 변호사는 법리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형두와 순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형두가 오랜 기간 부재했더라도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법적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두 측은 순자가 집을 구입할 당시 형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따라서 그 재산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두가 물리적으로 부재했더라도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재산에 대한 권리도 유지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형두 측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형두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고 지금은 병든 노인이며 최소한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 전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두가 50년 동안 완전히 실종 상태였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집 구입에 단 1원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통장 내역, 집 구입 당시의 계약서, 할부금 납입 증명서 모든 것이 순자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형두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미라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최순희의 진술서였습니다. 최순희는 형두가 부산에서 20년 넘게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그 기간 동안 순자와는 일체 연락이 없었으며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형두의 사기 전과 판결문도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3명의 피해자에게 총 2천만 원을 사기쳤다는 사실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형두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형두가 현재 췌장암 환자이고 병원비 3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 부산에서 사채업자들에게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형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진짜 이유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권리 행사가 아니라 오직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두에게 직접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생활비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형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웠다고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막연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재산을 요구하느냐고, 50년 동안 가족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형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최순희와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순자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자와 20년 넘게 살았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했습니다. 형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판사는 그 답변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형두 측은 법리를 근거로 주장했고 순자 측은 사실관계와 도덕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다음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순자와 미정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에게 잘하셨다고 형두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격려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판사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형두와 마주하는 것, 50년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순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두와 함께 살았던 20년의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형두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기만했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형두 측 변호사는 최순희를 공격했습니다. 그녀가 형두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최순희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다만 진실을 말하려는 것뿐이라고, 형두 같은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막고 싶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복지관 친구들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5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증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하러 나가는 순자를 보았다는 증언, 손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순자를 도왔다는 증언, 그 모든 이야기가 법정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정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4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이야기, 어머니가 3가지 일을 하며 자신을 키웠던 이야기,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던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고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두 측 변호사는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재산분할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순자의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집 구입 계약서, 할부금 납입 증명서 등이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서류에서 형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50년 동안 형두가 부담했어야 할 생활비와 양육비를 계산한 자료였습니다. 1974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형두가 부담했어야 할 금액은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순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고 형두는 단 1원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형두 측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형두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두는 사채 빚을 남기고 도망간 사람이었고 그 빚 때문에 순자가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 판사는 형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50년 동안 배우자와 경제적 유대가 있었는지, 정서적 유대가 있었는지,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물었습니다. 형두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그 어떤 기록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형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재산을 요구하느냐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형두는 결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병원비와 빚 때문이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변호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두 측 변호사는 법적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이전보다 힘이 없었고 설득력도 떨어졌습니다. 장미라 변호사가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할 소송이 아니라고 한 여자의 50년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자는 80세의 고령이고 이 집이 유일한 거처이며 만약 이 집을 잃으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형두는 50년 동안 가족을 완전히 유기했고 그 사이 다른 여자와 살았으며 사기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미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순자가 50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헤아려 달라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집을 마련한 그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악의적인 재산분할 청구로부터 순자를 보호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사는 판결 선고일을 2주 후로 잡았습니다. 순자와 미정은 법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 4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저 나무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라고 판사님이 진실을 보셨을 거라고 조금만 더 견디자고 위로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남은 2주 동안 순자는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두는 여전히 집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12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정과 함께 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까지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두가 1974년 가족을 유기했다는 것, 50년 동안 일체 연락이 없었다는 것,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 집 구입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인정되는 권리이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평한 분배란 단순히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지적했습니다. 형두는 50년 동안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 일체 기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채 빚을 남겨 순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순희와의 사실혼 관계, 사기 전과 등을 고려할 때 형두에게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선고했습니다. 피고 김형두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한다고 언고. 박순자의 재산에 대한 피고의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미정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형두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말했지만 형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두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미정은 법정 밖에서 장미라 변호사와 포옹했습니다. 변호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달려와 순자를 축하했고 동네 이웃들도 기뻐했습니다. 50년 만에 순자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후 형두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짐도 거의 없이 그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라하게 떠났습니다. 순자는 현관에서 형두를 배웅했습니다. 형두는 순자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고통을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형두의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두가 떠난 후 집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집 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이 공간, 자신의 땀과 눈물로 일군 이 집이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만 생각하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라고 자신이 곁에서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와 미정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이 동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헤맸던 이 거리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버스 정류장, 복지관 모든 곳이 순자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순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겼다는 소문이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축하했고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지관에 들렀을 때 친구들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모두가 순자의 승리를 축하했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것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미정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함께 만드는 식사였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순자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미정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딸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평생 일만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 구경도 하고 좋은 것도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미정의 간절한 권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0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결혼, 배신, 고통, 투쟁, 그리고 승리. 순자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50년 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그 순자가, 지하 쌔방에서 딸을 안고 울던 그 순자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던 그 순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집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형두가 떠나고 집 안 곳곳에 남아있던 그의 흔적들을 지웠습니다. 방을 환기시키고 커튼을 새 것으로 바꾸고 소파 커버도 빨았습니다. 집 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미정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행 안내 책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경주, 부산, 강원도 여러 곳의 여행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책자를 넘기며 설렜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기에 여행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고 산을 오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평범한 일들이 순자에게는 꿈 같았습니다. 미정은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1년에 4번은 여행을 가자고 계절마다 다른 곳을 여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그 제안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80세에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와준 친구들, 증인으로 나서준 친구들, 격려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파티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고 친구들은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복지관을 가득 채웠고 순자는 그 중심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미정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